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눈부신 마천루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는 테헤란로 그 정점에 마치 거대한 수정 기둥처럼 빛을 반사하는 건물이 있었다. 주변의 다른 어떤 빌딩보다도 더 날카롭고 더 차가우며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곳. 이곳이 바로 불과 5년 만에 대한민국 기술 산업의 판도를 뒤흔든 신흥 제국 에델 주식회사 아이탈 인츠의 본사였다. 건물의 최상층, 도시 전체가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는 회장 직속 전략 회의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공간은 차가운 금속과 투명한 유리, 그리고 칠흑 같은 검은색 대리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주위에는 에델의 핵심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라 불리는 인재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함께 희미한 두려움이 섞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인물. 강서연 회장, 그녀는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깊고 고유한 분위기를 지녔다. 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는 순백색의 바지 정장은 그녀의 가늘고 긴 실루엣을 강조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칠흑 같은 긴 머리를 낮게 묶어내린 모습은 금욕적인 느낌마저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실의 공기 자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움직임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눈빛이었다. 감정의 동요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심연처럼 깊고 차가운 눈. 그 눈과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까지 꿰뚫리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곤 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3단계 실행 계획에 대한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술개발 총괄 부사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화면에는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복잡한 데이터와 청사진이 떠올랐다. 그것은 에델의 미래이자 강서연의 야망 그 자체였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짧은 침묵 하나에 프로젝트의 운명이, 나아가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강서연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부사장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그의 입에서 나온 한 단어가 그녀의 의식에 날카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바이오 연료 지속가능성 개수, 지속가능성, 효율성, 폐기물, 아주 오래전 잿더미 아래 단단히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기억의 파편이 예고 없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22년 전 6살 겨울의 기억이었다. 하늘에서는 회색 눈이 세상을 집어삼키듯 쏟아져 내렸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웅장한 기와집. 당시 재계 서열 1위였던 한울그룹이씨 일가의 본가 그 육중한 대문 앞에서 얇은 원피스 차림의 작은 아이가 홀로 서 있었다. 살을 내는 칼바람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서연. 아직 강서연이 되기 전이었다. 며칠 전 그녀를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해주던 다정한 끈이었던 아버지, 한울그룹의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세상은 아이에게 이빨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본처이자 집안의 실세인 박화영 여사가 아이의 작은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더러운 것. 내 천한 어미의 피가 섞인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이자 지워내야 할 오점이다. 박화영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녀의 뒤에는 10살배기 아들 이민혁과 8살배기 딸 이민서가 서 있었다. 어린 민혁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민서의 눈에는 잔인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아이는 울며 매달렸다. 작은 손으로 박화영의 비단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잘못했어요. 할머니, 추워요. 제발, 누가 네 할머니냐? 이민혁이 소리치며 아이를 거칠게 밀쳤다. 아이는 힘없이 눈밭에 나동그라졌다. 하얀 눈 위로 아이의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온 핏방울이 선명한 붉은 점을 찍었다. 이민서의 끼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아이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박화영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다. 내 존재 자체가 낭비야. 우리 가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순물이라고. 알아듣겠니? 넌 버려져야 할 폐기물이야. 효율성, 폐기물. 6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았다.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뜻임을. 육중한 대문이 아이의 눈앞에서 굉음을 내며 닫혔다. 문에 새겨진 거대한 용문양이 마지막까지 아이를 비웃는 듯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눈물은 금세 뺨 위에서 얼어붙었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어깨 위로 드리워질 때쯤 한 늙은 하녀가 다가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평생이씨 집안에서 일하다 쫓겨난 사람이었고 아이의 친어머니가 죽기 전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었던 벗이었다. 아가씨,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가시지요. 이 할미가 어떻게든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이서연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서연은 죽었다. 차가운 눈밭에서 그녀는 강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감정이 거세된 존재로. 회장님, 강서연 회장님, 총괄 부사장의 조심스러운 부름이 그녀를 22년의 시간을 거슬러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강서연은 찰나의 흔들림을 완벽하게 감추며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방금 지옥 같은 과거의 눈보라 속을 헤매다 왔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얇은 입술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속가능성 계수 모델에 오류가 보이는군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값이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외부 변수를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언제나 이렇게 예리하고 무자비했다.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조상우 비서실장이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긴급 속보였다. 화면에는 라이벌 방송사의 경제 채널 로고가 선명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한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이민혁, 22년의 세월은 그의 얼굴에 오만함을 더욱 짙게 새겨놓았다. 그는 이제 한울그룹의 부회장이자 실질적인 후계자였다. 한울그룹, 차세대 에너지 사업, 정역 진출 선언 이민혁 부회장. 어설픈 스타트업들의 꿈은 끝났다. 헤드라인과 함께 이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최근 몇몇 이상주의에 빠진 작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풋나에 나는 이상과 달리 미래 에너지는 막대한 자본력과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의 영역입니다. 한울그룹은 이제 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교통정리입니다. 그의 말에는 에델을 겨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가 발표한 프로젝트는 놀라울 정도로 에델의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어설프게 모방한 것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 선언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다시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분노, 혹은 최소한 심각한 표정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그러나 얼음보다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교통정리 그래. 정리가 필요하지. 22년 묵은 쓰레기들을 치워야 할 시간이야. 이민혁,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잿더미 속에 묻어두었던 복수심이라는 불씨가 그의 오만한 한마디에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날을 기다려왔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가장 완벽한 순간.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다려왔다. 그리고 오늘 이민혁이 스스로 그 심판의 부대막을 올려주었다.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임원들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뒤를 조상우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아무도 없는 회장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선 강서연이 입을 열었다. 상우 씨. 네. 회장님,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1단계를 활성화시켜. 조상우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나이팅게일. 그것은 강서연이 수년간 한울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밀리에 준비해온 복수 계획의 암호명이었다. 그 존재를 아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고했던 헬리오스테크.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인수 절차 마무리해.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2배를 줘서라도. 헬리오스테크는 한울이 발표한 신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기술을 보유한 작은 강소기업이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상우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강소연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다.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 그 안에는 현재의 막강한 권력가 강소연과 눈보라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6살 소녀 이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과거와 현재가 마침내 하나의 시간 속에서 만났다. 기나긴 복수의 서막이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방식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경제계는 작은 지진에 휩싸였다. 강소연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속보, 신흥, 강자 에델 주식회사. 하룻밤 사이 헬리오스 테크놀로지 정역 인수인수가는 시장 예상가의 2배, 주요 경제신문 한 면과 온라인 포털 메인을 장식한 헤드라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한밤중의 기습이었고 막대한 현금을 동원한 정역전이었다.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에 불려나와 저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에델의 행보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습니다. 한울이라는 거인의 발밑에서 핵심 기술을 먼저 낚아챈 격입니다. 시장 예상가의 2배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그들의 자금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울에게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강서연 회장.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해 단 몇 년 만에 회사를 이 정도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이번 인수는 그녀가 본격적으로 재계의 거인들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체가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한울그룹 본사도 예외 없이 들이닥쳤다. 이른 아침 긴급회의에 소집된 이민혁은 방금 배달된 신문을
신경질적으로 구겨 바닥에 내던졌다. 그의 얼굴은 잠을 설친 탓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건방진 것들, 고작 구멍가게만 한 회사가 감히 한울의 앞길을 막아서 2배 돈지랄을 해서 시선 좀 끌어보시겠다. 그의 분노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모욕감,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일개 풋내기에게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짜증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회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화영 여사가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었다. 호들갑 떨 것 없다. 미녀가 갓 날기 시작한 하루살이가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 저들이 우리보다 돈이 많으냐, 사람이 많으냐, 가진 것 없는 자들의 발악일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 헬리오스 기술은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사업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차질이라니.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이 있던 그깟 기술. 돈을 2배, 3배로 부르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다. 저들은 아마 우리에게 그 회사를 더 비싼 값에 되팔려는 속셈이겠지. 근본 없는 졸부들이 흔히 쓰는 수법 아니더냐. 박화영의 눈에는 에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혈통 없는 신흥 부자들은 언제나 돈 몇 푼에 고개를 숙이는 탐욕스럽고 천박한 존재일 뿐이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그녀에게 에델의 도발은 성가신 모기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새로 나타난 장난감을 어떻게 짓밟아 줄지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이민혁은 어머니의 말에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그래, 늘 그랬다.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이 쓸데없는 기우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M&A 팀장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당신들은 대체 뭐 했어? 일개 스타트업 하나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 당장 대체 기술을 가진 회사들 전부 리스트업 해. 헬리오스보다 2배. 아니 3배 값을 치르더라도 오늘 안으로 계약 성사시켜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 거지 같은 년에게 똑똑히 보여주란 말이야. 하지만 부회장님, 헬리오스의 기술은 특허 장벽이 높아 완벽한 대체 기술을 찾기엔 시간과 비용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민혁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마. 어떻게든 찾아내 못 찾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옷 벗을 줄 알아. 그의 독선적인 고함에 팀장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그들은 강서연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왜 자신이 밟아주길 개미의 이름을 알아야 한단 말인가. 그들의 오만함은 견고한 성벽처럼 그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성벽 때문에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테헤란로의 에델 본사 체스룸. 강서연은 조상우가 보고하는 내용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한울그룹의 주가 변동, 관련 뉴스, 심지어는 그들의 내부 통신 일부를 감청한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에델의 정보력은 이미 한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한울 측은 이번 인수를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기업의 무리수이자 허세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민혁 부회장은 공개적으로 대체 기술 확보를 자신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에 대한 적대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강서연 회장님,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 시도는 전무합니다. 조상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강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민혁이 임원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긴 감청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은 오만함이야. 심장을 노리는 바늘은 보지 못하고 귓게 윙윙거리는 파리소리에만 짜증을 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냉철한 얼굴 윤곽을 비췄다. 내가 왜 시장가의 2배를 불렀는지 아나. 상우씨, 자금력을 과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목적은 미끼였어. 내가 돈은 많지만 경험은 없는 무모한 신출내기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미끼. 저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걸 보고 이민혁과 박화영은 나를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판단했을 거야. 돈만 쓸 줄 아는 멍청한 것이라고. 그 판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될 거야.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지. 그녀의 전략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헬리오스 인수는 기술 확보가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의 심리와 오만함을 테스트하는 완벽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예상했던 가장 어리석고 가장 예측 가능한 답을 내놨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울그룹 R&D 센터에서 나온 정보가 조상우의 태블릿에 올라왔다. 신사업 기술팀장이 이민혁에게 헬리오스 기술 없이는 프로젝트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며 완성품의 성능 또한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민혁은 그 보고를 묵살하고 돈으로 해결하라며 기술팀장을 윽박질렀다는 후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강서연의 입가에 또다시 그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나비의 날갯짓은 이미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민혁의 무능함과 독선적인 리더십이 그 균열을 더욱 키워줄 터였다.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이제 적의 성향 파악은 끝났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단호해졌다. 정찰은 끝났어.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하지. 그녀는 중앙 스크린에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2단계라는 문서를 띄웠다. 상우씨, 체스룸을 2단계 비상체제로 전환해. 지금부터 한울그룹의 모든 부패고리를 찾아낸다. 그들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야 해.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첫 번째 목표는 미르건설 비자금 사건이다. 5년 전 그들이 어떻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는지, 누가 죄를 뒤집었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샅샅이 파헤쳐. 그리고 그 자금의 현재 행방을 추적해. 분명히 이민혁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테니. 조상우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한울그룹이라는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괴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서연의 시선은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한울그룹의 로고에 머물렀다. 거만하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날개 문양. 한때는 그녀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문양이 이제는 사냥을 앞둔 맹수의 눈앞에 놓인 먹잇감처럼 보였다. 그녀는 텅 빈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켰다. 그 위에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2단계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 첫 번째 줄을 입력했다. 정찰 완료, 목표물. 예상대로 오만하고 무능함. 이제 성벽을 허물기 시작한다. 에델 주식회사 본사 건물의 지하 7층. 엘리베이터의 버튼 패널에도 존재하지 않는 2층은 강소연의 제국에서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이었다. 공식 명칭은 리스크 관리팀이었지만
팀원들은 이곳을 체스룸이라 불렀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 모든 정보를 재배열하고 수십 수 앞을 예측하며 상대를 외통수로 몰아넣는 곳. 강서연의 의지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벼려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방 안은 서늘한 공기와 24시간 내내 뿜어져 나오는 서버의 낮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의 벽은 특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어떤 전파도 투과시키지 못하는 완벽한 디지털 요새였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창이 분할되어 있었다. 실시간 뉴스피드, 주식시장 데이터, 위성사진, 그리고 해독 불가능한 암호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조상우는 스크린 앞에 서서 팀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등 뒤로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2단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팀원은 단 3명. 하지만 각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당백, 아니 일당천의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이었다. 한나, 20살에 국정원의 서버를 해킹했다가 발탁된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그녀의 워크스테이션은 온갖 전선과 여러 대의 모니터가 혼돈스럽게 얽혀있는 거미집 같았다. 그녀는 하루에 커피를 10잔씩 마시며 세상의 모든 디지털 장벽을 퍼즐처럼 즐기는 천재였다. 최경환 팀장, 국세청 국제조세과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던 재무분석의 대가. 그는 숫자로 가득 찬 회계 장부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을 귀신같이 읽어냈다. 그에게 기업의 재무제표는 한편의 잘 짜인 범죄 소설과도 같았다. 그리고 박기태 실장, 국정원 해외 파트 블랙 요원 출신의 인간정보 H 유민티 전문가. 그는 변장과 잠입, 감시의 달인이었으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디지털의 영역이 아닌 현실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유령이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2단계를 개시한다. 조상우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낮게 울렸다. 회장님의 지시다. 목표는 한울그룹. 우리는 저들의 화려한 외벽 아래 숨겨진 썩은 토대를 찾아내고 그 구조 전체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균열을 찾아내야 한다. 그는 팀원들에게 강서연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첫 번째 목표, 5년 전의 미르건설 비자금 사건과 그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 최 팀장님과 한나 씨는 디지털 및 금융 파트를 맡아주십시오. 한나가 길을 열면 최 팀장님이 그 길 끝에 숨겨진 보물, 아니 오물을 찾아내 주십시오. 박 실장님은 현실 세계의 유령들을 추적해 주십시오. 한울의 부패와 연결된 정치인, 공무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미끼를 던지고 반응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덫을 놓아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울그룹의 낡고 허술한 방화벽을 비웃듯 우회하며 내부 서버 깊숙이 침투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한울그룹의 내부 결제 서류, 임원들의 이메일, 그리고 암호화된 회계 파일들이 쉴 새 없이 다운로드되었다. 역시 구시대의 유물이군. 보안 수준이 우리 회사 신입사원 과제물보다 못해. 한나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확보한 데이터를 넘겨받은 최경환 팀장의 눈이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수십 년치의 공식 재무제표와 한나가 빼낸 비밀 장부를 나란히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였다. 하나는 언론과 투자자들을 위한 동화였고, 다른 하나는 탐욕과 부패로 얼룩진 범죄 기록이었다. 찾았습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최경환이 입을 열었다. 미르건설 때 써먹었던 유령 회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름은 페이퍼문 인터내셔널. 파나마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 건설 자재 비용을 부풀리고 가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이민혁 부회장이 취임한 후로는 수법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선대 회장은 비상금을 챙기는 수준이었다면 이민혁은 아예 이 돈을 개인 ATM처럼 쓰고 있습니다. 도박 빚을 갚고 슈퍼카를 사고 심지어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데까지 이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격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한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화려한 외벽 아래 부패한 진물이 흐르는 실체를 발견한 것이다. 한편 박기태 실장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울의 뒷배로 알려진 여당의 중진 오세현 의원이었다. 박 실장은 평범한 중년의 등산객으로 위장한 채 오 의원의 동선을 며칠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의 별실에서 오 의원이 한울그룹의 대관 담당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는 옆방을 예약한 뒤 레이저 도청 장비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번 국토부 감사건은 제가 잘 막아보겠습니다. 대신 다음 총선 때도 한울에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페이퍼문을 통해서 늘 하던 대로 걱정 마십시오. 의원님, 부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라 명하셨습니다. 명백한 증거였다. 한울의 부패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비리가 아니었다. 권력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연결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다. 박기태 실장은 내부의 약한 고리도 찾아 나섰다. 그는 한울그룹 재무팀의 차장급 직원 중 최근 이민혁의 낙하산 인색에 밀려 승진해서 누락된 인물을 발견했다. 그는 직원의 SNS와 주변 평판을 조사하며 그의 불만과 약점을 프로파일링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나중에 사용할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체스룸의 중앙 스크린에는 거대한 거미줄이 그려졌다. 중앙에는 한울그룹이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수많은 선들이 뻗어나갔다. 파나마의 유령 회사 페이퍼문으로, 부패한 정치인 오세현 의원으로,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리의 흔적들로. 그것은 합법적인 기업의 탈을 쓴 거대한 범죄 조직의 구조도였다. 조상우는 완성된 거미줄을 보며 말했다. 예상보다 심각하군. 저들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며 그 부산물로 돈을 벌고 있었어. 이민혁은 경영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범죄 유산을 물려받은 2대 보스에 불과해 강서연에게 모든 내용이 보고되었다.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의 지도를 보며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거미줄을 끊어내려면 거미줄의 중심을 흔들어야 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비리의 시작점,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 최경환 팀장이 입을 열었다. 미르건설 사건의 핵심 인물.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5년간 복역했던 당시 재무이사 말입니까?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과 파일이 떠올랐다. 세월의 풍패 찌든 초라한 중년의 얼굴. 김광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자였다. 한울의 가장 깊은 치부를 목격한 사람. 그들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누구에게 뇌물을 바쳤으며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는지. 그는 버려진 패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조커이기도 했다. 강서연의 차가운 눈이 김광진의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래, 그 잊혀진 조를 찾아내. 조상우는 박기태 실장에게 명령했다. 찾아. 김광진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샅샅이 알아내. 복수의 다음 장이 열리고 있었다. 거대한 성벽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약한 돌멩이를 찾아내는 작업. 그 돌멩이 하나를 빼내는 순간 성벽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김광진, 체스룸의 중앙 스크린에 뜬 이름은 이제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2단계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한울그룹의 부패라는 거대한 성벽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약한 돌멩이. 그를 찾는 임무는 그림자 속의 유령, 박기태 실장에게 떨어졌다. 수사는 쉽지 않았다. 김광진은 5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을 감춘 상태였다. 그는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한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지운 것이 분명했다.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 조회로는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기태는 공식적인 기록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사냥은 언제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교도소 주변의 허름한 술집과 여관부터 탐문했다. 출소자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그는 술에 취한 전과자들, 돈 몇 푼에 정보를 파는 정보원들로 이루어진 그만의 거미줄을 이용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김광진이 출소 직후 거액의 현금을 들고 나타났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한울이 건넨 입막음용 퇴직금이었을 것이다. 박기태는 그 돈의 흐름을 쫓았다. 그는 김광진의 아내, 자녀들의 과거 금융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도 외곽의 쇠락한 상가 건물에 세금 기록이 남아있는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다. 상호명은 광진 감자탕. 박기태는 평범한 중년의 직장인으로 위장하고 그곳을 찾았다. 식당은 허름했다. 기름때 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고 점심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주방 안쪽에서 한 남자가 힘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다. 한때 재계의 엘리트로서 수천억의 자금을 주무르던 CF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월의 풍파와 절망에 찌든 허리가 구부정한 중년 남성의 초라한 뒷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박기태는 그가 김광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날부터 박기태의 은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 그는 식당 건너편에 낡은 여관의 방을 잡고 고성능 망원 렌즈와 도청 장비를 설치했다. 그리고 며칠간 그는 한 남자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김광진의 하루는 절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뼈를 고고 육수를 냈다. 하지만 그의 정성은 손님의 발길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루 종일 가게를 찾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밤이 되면 그는 홀로 남아 독한 소주를 들이켰다. 술에 취하면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회한이 뒤섞인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박기태의 도청 장비는 그의 모든 독백을 기록했다.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이 개새끼들 평생을 책임져 준다더니. 술에 취한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에게도 황금기가 있었다. 강서연의 아버지인 선대 이 회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재무이사 CFO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는 진심으로 이 회장을 존경했고 한울그룹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변했다. 박화영과 당시에는 풋내기 티를 벗지 못했던 젊은 이민혁이 그를 불렀다. 그들은 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들어오자
그에게 회사를 위해 희생해달라고 애원했다. 김 이사,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게. 자네가 모든 걸 안고 가면 자네 가족은 내가 평생 책임지겠네. 우리 한울의 은인으로, 영웅으로 기억될 걸세. 박화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젊은 이민혁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김광진은 어리석었다. 그는 선대 회장에 대한 헛된 충성심과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믿었다.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차가운 감옥으로 들어갔다. 5년 그는 오직 가족과 한울의 약속만을 생각하며 끔찍한 시간을 버텼다. 출소 후 한울은 약속대로 거에게 돈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지워야 할 과거, 잊어야 할 전과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을 차렸다.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고 한울이라는 뒷배가 사라진 그는 평범한 자영업자에 불과했다. 사업은 1년 만에 빚더미만 남긴 채 처참하게 망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것은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다. 부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김광진 씨와 관련된 일로 보고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는 완벽하게 버려졌다. 현재 식당 구석에서 병든 아내가 쿨럭거리며 약값을 걱정했다. 그의 귀에는 아내의 기침소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한울에 대한 복수심과 그들의 힘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꿈꿨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완벽하게 무력했다. 박기태는 김광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두툼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재정 상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최악의 상황, 그의 심리 상태 두려움에 마비된 분노, 그리고 술에 취해 내뱉은 복수에 대한 갈망이 담긴 녹취록까지. 보고서는 조상우를 거쳐 강서연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등지고 보고서를 읽었다. 그녀는 김광진의 무너진 얼굴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그것은 차가운 이해, 그리고 냉혹한 계산이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를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고 있었다. 조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에게 접촉하시겠습니까?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궁지에 몰린 짐승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야. 섣불리 다가가면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혹은 우리를 물려고 달려들 수도 있어. 우리는 그를 구석으로 몰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우리는 그가 서 있는 바닥을 통째로 없애버릴 거야. 그녀는 조상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다. 첫째, 우리 유령 회사를 통해 그의 식당 바로 건너편에 가게를 임대해 아주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국밥집을 열어 본사의 지원을 받아 원가 이하로 팔아도 상관없어. 그의 마지막 남은 손님들까지 모두 빼앗아와. 둘째, 그의 식자재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그 업체들의 모회사나 주거래 은행 중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신용거래를 끊고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선결제하라고 요구하게 만들어. 셋째, 그의 대출이 연체되도록 유도한 뒤 은행의 지인들을 통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라는 압박을 넣도록 해. 조상우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강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텅 빈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거야. 대신 그의 등을 향해 마지막으로 힘껏 밀어줄 거야. 인간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복수를 위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거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그녀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며칠 후 박기태는 자신의 감시초소에서 새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김광진의 허름한 감자탕 집 건너편. 텅 비어 있던 상계 임대 완료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곧이어 화려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김광진은 불안한 눈으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잊혀졌던 조리. 다시 거대한 체스판 위로 강제로 끌려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손이 그를 움직여 상대방의 왕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한울그룹 부회장실. 이민혁은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는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재무팀이 올린 암울한 보고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주거래. 은행 중 한 곳이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중견기업 몇 군데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계약을 파기했다. 야심차게 시작한 신사업 프로젝트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제국을 사방에서 옥죄어 오고 있었다. 네가 무능해서 그렇다. 방금 전 어머니 박화영은 그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은 것이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강서연, 그 계집의 짓이야.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유령에게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쓸 수밖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어머니에게조차 마지막 보험이라고만 말했던 비밀스러운 번호.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진 부장. 상대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부서인 특수부의 부장검사 진태섭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수십 년간 공들여 키운 한울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 이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긴 말 않겠다. 지금 에델이라는 신생기업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 아주 더러운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단 말이다. 이민혁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가득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저런 암적인 존재는 초기에 도려내야 해. 자네가 좀 들여다봐줘. 그것은 노골적인 청부수사 요청이었다. 진태섭 검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한울 가문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의 성공 카드는 한울이 뿌린 돈과 정보가 자양분처럼 깔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무엇으로 엮을까요? 뭐든지. 기술 유출, 회계 부정, 주가 조작, 없는 죄도 만들어서 족쳐 그 강서연이라는 계집애 기어다니는 법부터 가르쳐야지. 전화가 끊겼다. 이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에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이것이 바로 힘이다. 보이지 않는 유령 따위는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망치 앞에 가루가 될 뿐이다. 그로부터 사흘 후 폭풍이 에델 주식회사를 덮쳤다. 평화롭던 아침, 에델 본사 로비로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로비를 봉쇄하고 직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건물 밖에는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다. 비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수사관들은 에델의 보안팀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회장실과 핵심 서버가 있는 체스룸. 직원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자신들이 선망하던 혁신적인 기업이 한순간에 범죄 소굴처럼 취급받는 광경에 모두가 넋을 잃었다. 최상층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진태섭 검사를 필두로 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조상우와 법무팀이 즉시 앞을 가로막았다. 영장을 제시하십시오. 이건 불법적인 공무집행입니다. 진태섭은 코웃음을 치며 영장을 그들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불법 대한민국 검찰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합법적인 영장이다.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그때 안쪽에서 강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주세요. 조 실장님. 강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수사관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진태섭과 마주 섰다. 찾으시는 게 있으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직원들에게는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진태섭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거만하게 명령했다. 회장실과 이 건물 내 모든 서버. 회계 자료를 압수한다. 샅샅이 뒤져.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류를 상자에 담고 컴퓨터를 봉인하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불타는 건물 속에서도 미동 없는 조각상처럼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진태섭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갑고 깊어서 진태섭은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까지 모두 들킨 듯한 오싹함을 느꼈다. 뉴스는 즉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속보 검찰. 신흥 강자 에델 주식회사 정역 압수수색. 단독 강서연 회장. 산업 스파이 및 분식회계 혐의 포착. 한울의 언론팀이 뿌린 악의적인 기사들이 뒤를 이었다. 에델의 급성장이 사실은 불법적인 수단에 기인했다는 암시. 강서연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억측까지.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혁신의 아이콘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위기는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압수수색으로 인해 에델의 주가는 폭락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외부 투자 펀드를 대표하는 몇몇 이사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 회장 회사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대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회사를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겪는 내부의 반발이자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늘어선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린 이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물러나라고요. 제가 왜 물러나야 합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찰의 혐의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시대의 비열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공격에 겁을 먹고 스스로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검찰에 영장 내용을 띄웠다. 그리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그 혐의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악의적인지를 분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헬리오스를 인수하며 기술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장가보다 2배 높은 가격을 주고 합법적으로 인수한 기술에 대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회계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외부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적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한 회계 장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에델이 어떤 기업인지를 세상에 증명할 기회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5년간 제가 허공에 성을 쌓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이 폭풍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사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가장 나이가 많은 사회이사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강 회장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위태롭던 배의 방향은 다시 잡혔다. 회의가 끝난 후 강서연은 체스룸으로 향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다. 상황은 그녀가 짧게 물었다. 조상우가 보고했다. 예상했던 대로 진태섭 검사의 작품입니다. 저희의 방역에 궁지에 몰린 이민혁이 발악을 한 겁니다. 강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으로 우리를 공격했군. 우리는 진실과 정밀함으로 답해주지. 그녀는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진태섭 검사의 프로필을 응시했다. 이 자는 사냥꾼이 아니야. 하늘이 풀어놓은 사냥개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개를 사냥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강한 결의가 실렸다. 박 실장님, 당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한나. 디지털 세상에 있는 그의 모든 흔적을 찾아내. 초의 팀장님, 그의 돈 흐름을 역추적해.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나는 그가 지난 10년간 먹고 마시고 숨쉰 모든 것을 알고 싶어. 그를 이민혁과 연결하는 목줄을 찾아내. 체스룸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세에 몰렸던 자들의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한울이라는 기업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부패한 국가 권력의 일부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판도는 극적으로 커졌다. 상처 입은 짐승은 맹렬하게 방역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의 주인을 사냥꾼의 시야에 노출시키고 말았다. 에델 본사는 폭풍의 눈이었다. 건물 밖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온갖 억측과 비난이 담긴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최악의 위기. 하지만 건물 안, 지하 7층의 체스룸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고요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에는 혼란이 아닌 잘 짜인 악보에 따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정밀함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신의 사무실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팀원들과 함께 식은 피자로 끼니를 때우며 24시간 내내 위기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팀원들에게 강력한 안정제였다. 자신들의 리더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잊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고한 여왕이 아니었다. 참호 속에서 병사들과 함께 진흙을 뒤집어쓴 지휘관이었다. 압박이 거셉니다. 조상우가 보고했다. 주요 거래처들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서도 저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민혁이 사방에 손을 쓰고 있습니다. 강서연은 커피잔을 든 채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응시했다. 상처 입은 짐승이 미쳐 날뛰는 것뿐이야. 소음은 무시해. 우리는 우리의 사냥에만 집중한다. 그녀의 사냥감은 명확했다. 진태섭 검사, 하늘의 목줄에 묶인 사냥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나는 진태섭의 디지털 영혼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한우를 해킹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작업이었다. 현직 특수부 부장검사의 보안의식은 재벌 2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했다. 하지만 한나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그녀는 진태섭 본인이 아닌 그의 주변부부터 공략했다. 그의 아내, 자녀, 심지어는 내연녀의 SNS와 이메일, 온라인 쇼핑 기록까지 거미줄의 가장자리를 파고들어 중심으로 향하는 방식이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찾았어요. 이 개자식. 한나가 핏발선 눈으로 외쳤다. 그녀는 스크린의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한 페이퍼 컴퍼니에 등기 서류를 띄웠다. 설립자는 진태섭 아내의 처녀 시절 성을 사용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로 지난 5년간 매 분기마다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송금천은 페이퍼문 인터내셔널 최경환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한울의 비자금 통로인 페이퍼문의 지출 내역이 떠 있었다. 퍼즐 조각이 정확하게 맞춰졌다. 진태섭의 아내 회사로 돈이 입금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그가 과거 미르건설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을 때, 한울그룹에 대한 다른 수사들을 기각했을 때, 그리고 그가 특수부장으로 승진했을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완벽한 뇌물 수수 기록이었다. 돈의 흐름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투자금이었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최경환이 말했다. 그때 박기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걔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박기태는 지난 며칠간 진태섭을 그림자처럼 추적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불법 도박. 진태섭은 강남의 회원제 불법 카지노에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가 한울에게서 받은 돈은 대부분 그곳의 칩으로 바뀌었다가 사라졌다. 박기태는 잠입 전문 요원을 카지노의 딜러로 위장 취업시키는 데 성공했고, 진태섭이 거액의 칩을 들고 도박을 하는 장면, 그리고 한울의 로비스트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장면까지 고화질 영상으로 확보했다. 심지어 카지노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조직원 1명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태섭의 자금 세탁에 대한 증언까지 받아냈다. 채수룸의 중앙 스크린에 모든 증거들이 모였다. 진태섭의 아내 명의로 된 해외 계좌 내역, 한울의 비자금 송금 기록, 그리고 그가 불법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영상, 완벽한 덫이었다. 조상우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걸 언론에 터뜨립시다. 당장 진태섭은 물론이고 한울까지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더 치명적이고 더 우아한 방법을 원했다. 아니, 우리가 직접 진흙탕에 뛰어들 필요는 없어. 위기에 몰린 회사가 던지는 억지 주장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도 시스템을 이용해 그들을 심판할 거야. 우리는 고발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체스판의 말들을 재배치할 뿐이야. 시스템이 스스로 자신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도록 만들자. 그녀의 계획은 악마처럼 정교했다. 첫째, 진태섭의 비리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한 익명의 파일을 검찰 내부의 경쟁 파벌에게 보낸다. 검찰 조직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차기 총장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는 여러 파벌들의 집합체였다. 진태섭의 라이벌에게. 이 파일은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둘째, 동시에 증거의 극히 일부, 예를 들어 진태섭이 카진에 드나드는 사진 한 장만을 부패에 대한 증오로 유명한 한 독립 언론인에게 흘린다. 이것은 대중의 의혹에 불을 지피고 검찰이 내부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방가쇠를 당기지 않아. 다른 이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그가 방가쇠를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한울이 국가 권력의 개를 풀었다면 우리는 그 개의 주인을 무는 더 사나운 개를 풀어놓는 거야.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독립 언론인의 현직 고위 검사, 불법 카지노 출입 의혹 단독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거의 동시에.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검찰 내 감찰본부는 진태섭의 라이벌 파벌에 주도해 정역적으로 진태섭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에델에 대한 수사는 정당성을 잃고 표적 수사였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결국 진태섭은 특수부장 직위에서 직무 정지되었고 동료 검사들의 손에 이끌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모든 광경을 TV 뉴스를 통해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의 마지막 보험이 거꾸로 자신의 면전에 폭발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권력의 방패를 잃고 세상의 비난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었다. 며칠 후 에델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사의 법무팀장이 단상에 섰다. 검찰은 오늘부로 에델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수사가 편향되고 부당한 압력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서연은 법무팀장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차갑고 평온한, 속을 알 수 없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폭풍을 잠재우고 그 폭풍을 일으킨 자에게 되돌려 보낸 것이었다. 권력의 균형추는 이제 결정적으로 그녀에게로 기울었다. 닫혀있던 어둠 속에 매듭이 풀렸고 하늘을 지키던 목줄은 끊어졌다. 매년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즈니스 리더스 자선 갈라. 그곳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권력의 지형도를 그리고 서로의 힘을 과시하며 은밀한 동맹과 적의를 확인하는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전쟁터였다. 올해의 갈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막을 올렸다. 모두가 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의 시선이 한울그룹 이씨 일객에 쏠려 있었다. 그들은 와야만 했다. 검찰 수사라는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를 잃어버린 지금, 이곳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박화영은 굳은 표정으로 기품을 연기했고
이민혁은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지만 경련이 일어나는 입꼬리는 감추지 못했다. 이민선은 불안한 듯 따치 연신주의만 두리번거렸다. 그들은 허물어지기 직전의 제국을 지탱하는 위태로운 기둥처럼 보였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그 인물이 나타났다. 연회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시끄럽던 장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마치 달빛을 녹여 만든 듯한 은회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의 모든 선을 따라 흐르는 디자인은 여신처럼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전사의 갑옷처럼 견고해 보였다. 그것은 승리자의 색이었다. 다른 모든 여인들이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치장한 것과 달리 그녀의 목에는 낡고 투박해 보이는 작은 은 펜던트 하나만이 걸려 있었다. 바로 그 나이팅게일 펜던트였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검찰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그 칼을 거꾸로 휘두른 새로운 권력자에게 축하와 아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과거 한울의 편에 섰던 이들은 멀찍이서 그녀를 질투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씨 일가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권력 이동의 현장을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빌어먹을 년 세상의 중심이라도 된 줄 아는군. 이민혁이 증오의 찬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서연은 그들에게 곧장 다가가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사냥감이 스스로 가장 깊은 공포를 느끼게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과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운 좋은 젊은 여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왔다. 파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강서연이 의도한 대로 그녀와 이씨 일가를 한 무리 안에 섞이게 만들었다. 몇몇 원로 기업인들과 함께 서 있는 상황.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야만 했다. 강 회장, 정말 대단했어. 이번 일로 강 회장의 배포가 어느 정도인지 모두가 알게 됐지. 한원로 회장이 칭찬을 건넸다. 이민혁은 비아냥거림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늘 운이 따르더군요. 수많은 시선 속에서 강서연은 천천히 이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운이란 철저한 설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부회장님 어떤 설계는 다른 설계보다 더 우월할 뿐이지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민혁의 무능함을 정면으로 겨눈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서연은 시선을 돌려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박화영에게로 향했다. 박 여사님께서는 뿌리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녀가 던진 질문은 뜬금없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덫이 숨겨져 있었다. 저는 기업이든 사람이든 자신의 근본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박화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근본이 튼튼하지 못한 것들은 애초에 뿌리 내릴 자격조차 없지요. 그녀는 여전히 강서연을 근본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대화는 팽팽한 외줄타기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서연은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기 위해 우아하게 손을 뻗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각도는 연회장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이 정확히 그녀의 목에 걸린 나이팅게일 펜던트를 비추도록 계산된 것이었다. 번쩍 낡은 펜던트가 순간적으로 강렬한 빛을 반사했다.
박화영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가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그녀의 눈앞에 22년 전에 눈보라치던 겨울 정원이 펼쳐졌다. 6살 배기 아이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귓게 울렸다. 자신의 잔인했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내 존재 자체가 낭비야, 폐기물이라고 그녀는 기억해냈다. 천한 어미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며 아이가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던 바로 그 펜던트. 그녀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젊은 경쟁자의 모습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망령이 지옥의 심연보다도 차갑고 깊은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박화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민혁과 이민서가 어머니의 극단적인 반응에 당황해서 물었다. 그때 강서연이 고요하고 부드러운, 하지만 박화영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입계는 천사 같지만 악마의 의도가 담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박 여사님 마치 유령이라도 보신 표정이십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서연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유유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자리에는 혼돈만이 남았다. 박화영은 거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아들과 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비명에 가까웠다. 그 애야, 그 거지 계집애, 그 아이란 말이다. 이민혁과 이민서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도 경악과 공포가 번져나갔다. 자신들이 싸우고 있던 적, 모든 수에서 자신들을 압도했던 천재적인 전략가,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짓밟으려 했던 그 존재가 자신들의 손으로 눈밭에 내던졌던 과거의 잔해였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들을 덮쳤다. 경멸은 공포로, 증오는 전율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박화영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이민혁과 이민서는 그녀를 부축하며 도망치듯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공황 상태에 빠진 퇴장은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울 제국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고요한 호텔 발코니. 강서연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상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3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서연은 목에 걸린 나이팅게일 펜던트를 가만히 만졌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했다. 이제 저들은 누가 자신들을 사냥하고 있는지 알게 됐지. 오늘 밤 공포 속에서 잠들게도 진짜 처형은 동이 트는 대로 시작될 테니 갈라가 끝난 후의 밤은이씨 일객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옥이었다. 평창동의 웅장한 저택 안. 한때는 오만한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던 거실은 이제 질식할 듯한 공포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화영은 실성한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유령이야. 그 애가 유령이 되어 돌아왔어 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이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인맥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은 곤란하다는 변명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 혹은 아예 받지 않는 전화에 기계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의 권력 네트워크는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그 애를 그냥 내쫓지만 않았어도 아니. 아예 그때 확실히 죽여버렸어야 했어. 이민혁은 결국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고함을 질렀다. 닥치지 못해 박화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네가 무능해서 이 사달이 난 거다. 고작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민서는 구석에서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명품들, 내 파티들 다 끝났다고. 그들은 더 이상 막강한 재벌 가문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만든 과거의 망령에게 사냥당하는 겁에 질린 3마리의 짐승일 뿐이었다. 서로를 비난하고 물어뜯으며 다가올 종말을 공포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자 강서연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다. 체스룸의 중앙 스크린. 강서연이 조용히 명령했다. 잊혀진 조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 그날 저녁 8시. 황금 시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잊혀진 약속. 하늘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방영되었다. 방송은 눈물 흘리는 김광진의 인터뷰로 시작되었다. 수척해진 얼굴의 그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배신감을 떨리는 목소리로 토해냈다. 그가 어떻게 한울에 충성했고 어떻게 박화영과 이민혁의 회유에 넘어가 죄를 뒤집었었으며 감옥에서 어떤 희망으로 버텼고 그리고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그의 인터뷰는 강서연의 팀이 제공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 그가 보관해온 비밀 장부, 녹취록과 함께 편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고발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한 재벌 가문의 비정하고 잔혹한 민낯을 드러내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김광진은 한순간에 비극적인 희생자가 되었고 이씨 일가는 악마 같은 괴물이 되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들불처럼 타올랐다. 인터넷 포털과 SNS는 한울그룹 해체하라, 이민혁을 구속하라는 구호로 도배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울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씨 가문의 도덕적 권위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이번에는 시장이었다. 아침 9시 주식시장이 개장했다. 한울그룹의 주가는 시작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매도 주문이 폭주하여 주식 거래가 여러 차례 중단될 정도였다. 그룹의 시가총액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에델 주식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울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공식 선언했다. 타이밍은 신의 한 수였다. 일주일 전만 해도 터무니없어 보였을 인수 제한 가격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진 주주들에게는 마지막 구명줄처럼 보였다. 금융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투자은행,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씨 일가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했고 법적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앞다투어 에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돈의 흐름은 그렇게 냉정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그것은 법이었다. 진태섭이라는 썩은 칼날은 제거되었다. 김광진의 폭로로 인해 만들어진 압도적인 여론의 압박 속에서 대검찰청은 이제 더 이상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기로 유명한 가장 강직한 검사 중 한 명인 한동훈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것이 바로 강서연이 말했던 시스템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순간이었다.
또다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의 정치적인 쇼와는 차원이 달랐다. 특수팀 검사들은 한울그룹 본사와 평창동 자택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이씨 일가를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인이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로 취급했다.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상자에 담겨 실려 나갔다. 압수수색이 끝난 후 특수팀장 한동훈 검사는 본사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본 특별수사팀은 금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배임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한울그룹 박화영 씨와 이민혁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체크메이트 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 개의 다른 화면을 통해 세 개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광진의 폭로에 분노하는 대중의 반응을 다루는 뉴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한울의 주가 그래프, 그리고 이씨 일가의 자택에서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오는 검사들의 라이브 영상. 조상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모든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의 지휘체계는 붕괴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서연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기쁨이 떠오르지 않았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업을 마친 자의 엄숙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목에 걸린 나이팅게일 펜던트를 가만히 만졌다. 그녀의 싸움은 과거와의 싸움이었고 그 과거는 이제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국은 무너졌군. 이제 남은 건 유령들을 마주하는 일뿐이야. 그녀의 말은 곧 닥쳐올 이씨 가문의 개인적인 파멸 구장과 모든 것의 끝이 될 마지막 대면 10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울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붕괴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 가장 느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다. 출국 금지 명령과 모든 자산 동결 조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 한때는 수십 명의 하인들로 북적였던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그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남은 것은 먼지가 쌓여가는 값비싼 가구들과 그 안에 갇힌 3명의 죄수뿐이었다. 한때는 완벽하게 관리되었던 정원은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텅 빈 복도는 그들의 절망적인 메아리만을 울리고 있었다. 침묵은 독처럼 집안에 퍼져나갔다. 그 침묵은 때때로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난과 증오가 담긴 폭발적인 언쟁으로 깨지곤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같은 우리에 갇힌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3마리의 굶주린 짐승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자신들의 몰락을 떠들어댔고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이민서였다. 그녀의 세계는 돈과 명품, 그리고 사교계의 찬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그녀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이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만을 생각했다. 은행 계좌는 막혔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현물이 남아 있었다. 수십 개의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와 방클리프 아펠의 보석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고가의 미술품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비밀스럽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암시장 업자들, 사채업자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헐값에 넘겨 현금을 마련하고 중국으로 가는 밀항선을 수소문했다. 그녀의 계획에는 어머니나 오빠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생존만이 중요했다. 이기적인 배신. 그것이 그녀의 본성이었다. 어느 날 밤, 이민혁은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동생의 방을 급습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여행 가방 안에 가득 찬 현금 다발과 보석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비켜난 오빠나 엄마처럼 여기서 썩어갈 수 없어. 이건 내 인생이야. 배신자년 이민혁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너 혼자만 살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냐? 상관없어. 애초에 오빠랑 엄마가 그 계집애를 건드려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들의 싸움은 추악했다. 한때는 사이좋은 남매를 연기했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값비싼 장식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들의 우아했던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본성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이민서가 마침내 오빠를 뿌리치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을 때 문 밖에는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밀항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한울그룹 막내딸 심야 밀항 시도 중 체포라는 조롱 섞인 헤드라인이 걸렸다. 그들의 이미지는 회생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와 아들 단둘만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 이민서가 연행된 다음 날 박화영과 이민혁은 먼지 쌓인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완벽하고 고상했던 어머니와 유능한 후계자를 연기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쓰라린 원망과 환멸뿐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민혁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억눌러왔던 분노와 열등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박화영의 눈이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키운 게 아니야. 당신의 야망을 위한 꼭두각시 왕을 키웠지. 당신은 내게 이끌어가는 법이 아니라 군림하는 법만 가르쳤어. 당신이 내 머릿속에 오만함을 심어주었고 서연이를 경멸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결과가 뭐야? 이게 뭐냐고. 그는 울부짖었다. 그것은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보지 못한 나약한 남자의 절규였다. 그의 비난에 박화영은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약해 빠졌기 때문이다. 네 아비의 강인함과 교활함은 눈꽃만큼도 물려받지 못했지. 내가 너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넌 스스로 걷지도 못했을 거야. 내가 그 계집애를 치워버려야 했던 이유가 뭔지 아나 너 같은 약해 빠진 놈은 언젠가 그 애 같은 괴물에게 잡아먹힐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괴물, 누가 괴물을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바로 당신이 그 애를 괴물로 만들었잖아. 시끄러워. 이 무능한 놈. 그들의 대화는 그들 관계에 썩어빠진 핵심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사랑이나 가족에는 없었다. 오직 권력과 유산, 그리고 야망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았다. 교활하고 야심만만한 어머니와 실패한 아들. 그들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 언쟁이 끝났다. 더 이상 할 말도 남은 힘도 없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는 두 명의 이방인으로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정식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이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박화영과 이민혁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텅 빈 저택을 울렸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한때는 재계의 군주였던 그들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집에서 끌려나갔다. 마지막 장면은 텅 비고 어두워진 저택을 비췄다. 카메라는 먼지 쌓인 가족사진 위를 천천히 훑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한때의 권력과
오만함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그 집은 무덤이었다. 외부의 공격이 있기 훨씬 전부터.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몰락한 제국의 기념비, 왕좌는 이제 텅 비었다. 그리고 패배자들은 자비를 구걸하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준비해야만 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하늘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에델 에너지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강서연의 지휘 아래 낡고 부패했던 제국은 군사를 도려내고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세상의 관심에서 잊혀갈 무렵 이씨 일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박화영과 이민혁 그리고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민서. 그들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군주가 아닌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자신들의 파멸을 설계한 그 여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긴 형벌이었다. 운전기사도 고급 세단도 없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 낡은 모자를 눌러쓴 채 택시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테헤란로의 에델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그들이 한때 자신들의 발밑으로 여겼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경멸과 조롱이 섞인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수정 기둥 에델의 사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성공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덤을 알리는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1층 로비.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화려하고 활기찬 공간. 그곳에서 남루한 행색의 세 사람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경멸과 호기심을 담아 그들에게 꽂혔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거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다시피 하며 강서연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에델의 젊고 활기찬 직원들, 벽에 걸린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홍보 영상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파괴하려 했던 여자가 이룩한 눈부신 미래였고 동시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과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조상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지도 않았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는 마치 죄수를 인도하는 교도관처럼 앞장섰다. 그들은 조상우의 뒤를 따라 에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채찍처럼 그들의 등 뒤에 내리꽂혔다.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숨을 삼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해질녘에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등진 채 강서연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옥좌에 앉은 심판관처럼 자신의 발 아래로 기어들어온 죄수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먼저 무너진 것은 이민혁이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앞으로 기어 나오다시피 하더니 강서연의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서연아. 아니, 회장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는 말아주세요.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애원했다. 그 모습을 보던 박화영. 평생을 오만함과 자존심으로 살아온 여인. 그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버텼다. 하지만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굳건했던 허리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 역시 아들의 옆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패배였다. 이민서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림이 완성되었다. 한때 그녀를 벌레처럼 짓밟았던 가족이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한참의 침묵 끝에 강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었다. 최후의 선고였다. 그날도 오늘처럼 해가 지고 있었지. 그녀는 22년 전 그 겨울날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살을 내는 바람의 감촉, 자신의 작은 입김,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던졌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 당신은 나를 폐기물이라고 했어. 박화영 여사. 그녀는 박화영을 응시했다. 가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순물이라고. 당신이 말한 그 효율성. 나는 지난 22년간 그 효율성을 완벽하게 연마했지. 당신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당신이 경멸했던 그 불순물은 이제 당신들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어. 당신이 직접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녀의 시선이 이민혁에게로 향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 넌 창조하는 법은 모르고 오직 빼앗고 파괴하는 법만 알았어. 너는 그날 6살 아이의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빼앗아갔지. 오늘의 내 눈물은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약자의 자기 연민일 뿐이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흐느끼는 이민서를 보았다. 그리고 넌 그 모든 것을 보며 웃었지. 한 아이가 얼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어. 너의 그 웃음소리를. 나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너의 눈물 따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당신들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로부터 구원받기를 구걸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용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원은 당신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처럼 단호했다. 당신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을 잃게 될 거다. 그것이 나의 판결이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조상우가 들어와 넋이 나간 세 사람을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완전한 절망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문이 닫혔다. 강서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완전히 졌고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놓아주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난 22년간 그녀를 불태웠던 지옥 같던 복수심이 그 눈물과 함께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차가운 공허함 대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고요함, 평온함,
그리고 안도감. 조상우가 조용히 다시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장님, 강서연은 창가에서 돌아섰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인간적인 온기가 희미하게 어렸다. 서연이라고 불러. 상우씨,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프로메테스 팀의 발사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어. 이제 미래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니까.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다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정복해야 할 영토를 내려다보는 복수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한한 가능성의 캔버스를 바라보는 창조자의 눈빛이었다. 눈보라 속에서 떨던 작은 소녀의 망령은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 심판의 새벽이 지나고 새로운 삶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